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분은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이신데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신고하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 믿으셔도 돼요. 저 철면피를 깐 뻔뻔한 인간을 나락으로 보내버린 기막힌 제 사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때 충격이 너무 커서 지금도 그 일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찔아찔하네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따끔한 조언이든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든 이것 또한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면 70이 되는 김용금이라는 여자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고 무더위가 시작되니 매년 여름 귀신같이 찾아오던 그 악몽 같은 기억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괴롭히고 있네요. 지금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만 그 일은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운 일이었기에 10년이 넘어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 공포스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대 가벼운 이야기는 아닌지라 이렇게 글을 남기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이 계기로 그 악몽이 이제 그만 저를 놓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남겨봅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10년도 더 넘게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매로 결혼한 남편과 제 인연은 하늘에서 정해준 것처럼 매우 짧았습니다. 남편은 딸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추락사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렇게 저는 시당에서 떡집을 하면서 남편 없이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새 시집을 가라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건 무리라는 말을 자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저는 돈 버는 게 바빠서 누굴 다시 만날 겨를도 없었을 뿐더러 여자 혼자서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던 건지 딸은 아주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고 기자가 꿈이었던 딸은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좋은 대학교에 있는 사회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딸 대학 무사히 졸업시키고 하고 싶다는 거 시켜주면서 살면 더할 나위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딸은 졸업 후 취업을 하더니 얼마 안 돼 결혼을 하겠다며 남자를 한 명 데려왔습니다. 딸은 자신과 동갑인 남자를 데려왔는데 둘 다 나이도 어리고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결혼을 반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동근이 법학과 통틀어서 전체 1등이야. 지금은 비록 학생 신분이지만 완전 1등 신랑감이야. 그래, 수진아. 그래도 아직 학생 신분인 건 맞잖아. 서로 너무 좋아서 얼른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적어도 졸업은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 둘 다 아직 어린데 뭐가 급해서 서두르는 거야. 돈 때문에 그러는 거라면 내가 취업을 했으니까 일단은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면 돼. 엄마한테 절대 도와달라고 안 할 테니까 우리 결혼 허락해줘.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둘이 만나는 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조금만 더 있다가 하라는 건데 꼭 지금 해야 된다고 말하는 딸아이의 속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의 남자친구는 마치 죄인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인 채 딸아이 옆에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 모습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동근이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네가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 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이미 이야기 다 끝났어. 동근이 대학 졸업만 하면 대기업 입사는 따놓은 자리라 졸업 후에 바로 대기업에 취업하기로 나랑 약속까지 했어. 그건 그때 가서 해야 될 이야기고 어쨌든 엄만 학생 신분에 결혼하는 건 반대야. 그리고 네가 돈 벌어서 가정을 꾸려간다는 게 말이 되니? 지금까지 딸이 해달라는 건 다 들어주며 살았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큰 선택일지도 모르는 결혼만큼은 딸이 해달라는 대로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입장에선 다 제 딸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만큼은 냉정하게 안 된다고 말을 했더니
딸도 저 못지않게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말투로 대꾸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 결혼 전까지 동근이랑 동거할래. 그건 괜찮지? 동거라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도 안 되지만 동거는 더 안 돼. 너 엄마 속이 뭉그러지는 걸 봐야지 네 속이 편하겠어? 지금은 그나마 동거에 대한 인식이 나아졌지만 그 시절에는 동거라고 하면 여자만 욕을 죽사발로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딸아이 입에서 동거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딸이 결혼을 하겠다는 말이 정말 작정을 하고 하는 말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결혼 반대하는 건 또 아니고 졸업 후에 하라는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동거를 한다는 거야. 결혼이나 동거나 둘 다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딸에게 무조건 화를 내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어르고 달래는 게 낫겠다 싶어 딸아이에게 어린아이 달래는 말을 하자.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던 딸아이의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 저 때문이에요. 수진이가 저 생각한다고 어머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자네 때문이라니. 창피한 말씀이지만 사실 제가 지금 하숙비가 없어서 당장 지낼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휴학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고요. 근데 수진이가 제 상황을 알게 돼서 어떻게든 절 무사히 학교 졸업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딸의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더 이상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어이없어 하자 딸이 제게 애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든 동거를 하든 뭔가를 해야지. 동근이가 휴학을 안 하고 무사히 학교 졸업할 수 있어. 법학과 1등이나 한다는 애가 돈 없어서 휴학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제발 우리 동거라도 할 수 있게 허락해줘. 딸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니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졌습니다. 듣는 저도 딸 남자친구의 사정이 안타까워 그럴 수만 있다면 동거를 허락해주고 싶었지만 당장 내 딸만 생각하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저는 결국 딸을 위해 제 나름대로 생각한 최선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일단 동거는 절대 안 되고 동근이 졸업하고 결혼한다는 조건하에 우리 집에서 하숙 생활하는 건 어떠니? 대신 하숙비는 받지 않을 테니까 돈 걱정하지 말고 졸업할 때까지 성실하게 공부해서 졸업하면 꼭 좋은 회사로 들어가도록 해.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더니 그제서야 한바구음을 띠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남자친구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약속했습니다. 수진이랑 저의 관계 허락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딸과 딸의 남자친구는 제 허락을 받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고 둘이 한 집에서 살게 됐으니 법적으로도 부부를 맺어주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딸이랑 사위 때문에 골머리가 아팠는데 그래도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을 보니 귀엽기도 하고 제 팔자를 안 닮고 사위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위는 저희 집으로 들어온 이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거죠. 직장인인 딸이 월급을 받아 둘이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위가 너무 기특해서 저는 사위를 따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랑 지내면서 불편한 건 없어? 공부는 잘 되고 있고? 장모님 덕분에 먹을 걱정, 잠자리 걱정 없이 공부하다 보니 예전보다 공부가 더 잘 되고 있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다. 근데 동근이 넌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수진이가 따로 챙겨주니? 아니요.
수진이한테 용돈까지 받는 건 너무 염치 없는 일 같아서 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사위가 공부만 하느라 바쁜 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다니. 그 순간만큼은 사위가 제 딸보다 더 예뻐 보였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우리 딸은 절대 굶기진 않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었죠. 당장 하고 있는 일 관둬. 동근이 네 용돈은 내가 챙겨줄게. 공부하는 애가 공부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무슨 일이니? 아닙니다. 제가 장모님이랑 수진이한테 신세 만지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그래요. 고맙고 감사한 건 나중에 졸업하고 잘 돼서 갚아도 늦지 않아. 내 말 듣고 일 그만둬. 알겠지? 그렇게 사위는 저와 딸아이의 도움 아래 학과 1등 수석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사위가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학교 졸업 후 바로 대기업으로 취업을 할 줄 알았습니다. 분명 딸도 그럴 거라고 말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이 사위와 딸아이의 생각이 바뀌었는지 사위가 졸업하자마자 저를 찾아와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장모님이 저 좋은 회사로 취업하길 바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러겠다고 약속드렸었고요. 근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한 번만 더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설마 취업 안 하고 공부를 더 하겠단 말은 아니지? 제가 사위에게 큰 도움을 줬으니 사위가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나한테 보답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남편 먹여 살린다고 혼자 고생한 딸이 안쓰러워서 사위가 얼른 회사에 취직을 해 딸의 부담이 조금 덜었으면 하는 마음에 사위의 취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저와 딸에게 했던 약속을 어기고 공부를 더 하겠다고 하니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동근이 네가 공부도 잘하고 머리 좋은 거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니 서운하게 듣지 말어. 너 학교 다니는 동안 지 남편 공부 편하게 해준다고 혼자서 회사 다니는 수진이 보면서 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 줄 알아? 그래도 그나마 동근이 네가 그걸 알아서인지 성실하게 열심히 해줘서 내가 너 믿고 참고 기다렸던 거야. 근데 갑자기 공부를 하겠다니? 대학원이든 어디든 간다는 거면 적어도 우리 딸 3, 4년은 더 혼자서 돈 벌어야 한다는 건데 너무한 거 아니니? 넌 우리 수진이 생각은 하고 있어? 화를 참지 못한 제가 속사포처럼 사위에게 말을 했더니 옆에 있던 딸이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 더 하라고 했어. 엄마도 알다시피 동근이가 수석으로 대학교 졸업했잖아. 근데 그런 동근이가 그냥 회사에 취직을 한다니까. 교수님들이 왜 그 머리로 로스쿨 안 가고 취업을 하냐고 동근이를 설득시키셨대. 동근이 정도면 판검사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 엄마는 판검사 사비 필요 없고 내 딸 안 힘들게 하는 사위가 필요해. 너는 네 남편 판검사 만들 자신 있어? 나는 동근이만 잘한다면 자신 있어. 그래. 그럼 너희들 로스쿨에 갈 돈은 있니? 돈은 있냐는 제 물음에 딸아이와 사위는 꼴먹은 벙어리 마냥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보고 도와달라는 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의미였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죠. 엄마, 내가 버는 돈으로는 전부 다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러는데 엄마가 조금만 도와줘. 엄마가 도와주면 그건 꼭 우리가 다 갚을게. 장모님, 정말 염치 없는 거 알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탁드려요. 제가 수진이한테도 잘하고 장모님한테도 잘할게요. 딸아이와 사위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니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공부가 하고 싶은 사람한테 못 도와주니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제 성격상 그러지 못했던 거죠. 결국 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사위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일 이후로 더 도와줄 일도 없겠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도와주는 거니까 수진이랑 나 실망시키지 말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열심히 해. 알겠어? 장모님, 반드시 판사든 검사든 뭐라도 돼서 보답하겠습니다. 장모님이랑 수진이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위가 로스쿨 입학이 확정되자 먹고 살기 바빠서 한 번도 절 찾아오지 않았던 사돈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누가 봐도 돈이 없고 가난해 보였는데 사돈 부부를 보면서 이 두 분을 위해서라도 사위가 꼭 성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저는 물신양면으로 사위를 도왔고 사위는 역시나 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아주 훌륭한 성적으로 로스쿨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위가 당연히 판검사가 될 수 있도록 법원이나 법무부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대뜸 제게 변호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장모님, 저 변호사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로펌에서 좋은 조건으로 제가 들어와서 들어가기로 했어요. 변호사라니? 변호사는 생각에도 없다고 하지 않았어? 네, 그렇긴 한데 제 쪽으로 제의 들어온 로펌은 장모님도 잘 아는 곳이에요. 로펌 자체가 힘도 세서 거기 소속 변호사만 되면 판검사 못지않게 대우받으면서 살 수 있어요. 더불어 돈도 더 많이 벌고요. 사위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지만 저는 사위가 변호사가 아닌 판검사가 되길 바랬습니다. 이왕 하는 거라면 변호사보다 판검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었어요. 판검사는 정말 되고 싶다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사위가 판검사의 길을 갈 거라 생각하고 죽어라 떡 팔아서 도와준 건데 변호사가 된다고 하니 적잖은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동근이 네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다만 난 반대야. 판검사 하기로 수진이랑 나한테 약속했었잖아. 그리고 판검사가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을 때 돼야지. 변호사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장모님, 제가 그 로펌에 들어가야지 장모님이랑 수진이한테 보답할 수 있어요. 저 정말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어주세요. 저는 끝까지 사위가 변호사의 길을 선택하는 걸 반대했지만 사위는 기어코 제 말을 듣지 않고 변호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일로 저는 사위가 미워져서 딸에게 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동근이도 이제 돈벌이하고 내가 더 이상 도와줄 게 없으니 빠른 시일 내로 집 구해서 나가도록 해. 엄마, 동근이가 변호사 한다고 하니까 서운해서 그러는 거야? 서운하기만 하겠니? 미워 죽겠으니까 당장 데리고 나가. 그땐 정말 딸도 사위도 너무 미워서 얼른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사위가 변호사로 활동을 하자마자 딸은 일을 그만두고 매일같이 떡집으로 찾아와 제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위 자랑을 엄청 늘어놓았어요. 엄마, 동근이가 나 고생했다고 앞으로 일할 필요 없으니까 평생 자기 돈으로 먹고 놀고 하래. 그래 좋겠다. 돈 잘 버는 변호사 남편이 있어서. 그리고 동근이가 엄마도 얼른 떡집 접고 쉬라고 하더라. 왜? 저가 나도 먹여 살린다니? 당연하지. 동근이 나보다 엄마한테 더 고마워하고 있어. 엄마, 동근이한테 서운한 마음 드는 거 아는데 이제 그만 화 풀어. 꽤 오랜 시간 사위에 대한 미움 감정이 남아있었는데 사위는 변호사가 된 후 자신의 말대로 정말 제 딸과 제게 최선과 정성을 다해 잘해주었습니다. 그걸 보니 판검사가 뭐가 중요하겠냐며 우리 딸만 행복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어 사위에 대한 미움 감정들이 녹록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변호사가 되고 처음 맞는 여름이었습니다. 휴가철쯤 딸이 전화 걸어오더라고요. 엄마, 다음 주에 우리 바다 근처로 휴가 가려고 펜션 하나 잡았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됐어. 엄마가 거길 왜 가니? 너희 둘 결혼하고 처음 가는 휴가 아니야?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네 둘이 다녀와.
그래도 돼? 엄마도 바다 안 본 지 오래됐잖아. 같이 가면 좋을 텐데. 대때도? 엄마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면서 집에서 쉬는 게 휴가야. 둘이 잘 다녀오고 결혼식 어떻게 올릴 건지도 잘 상의해봐. 딸과 사이가 혼인신고를 올린 후 사이가 한 해도 빠짐없이 공부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둘이서 제대로 여행을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오길 바랬죠. 그리고 둘이 부부가 된 지는 오래됐지만 결혼식은 아직 올리지 못하고 있었으니 얼른 결혼식을 올렸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딸과 사이가 휴가를 가는 날, 딸에게서 잘 다녀오겠다는 짧은 문자를 한 통 받고 그날은 저도 집에서 쉬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새벽까지 일어나 떡집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사이에게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휴가 간 사람이 새벽부터 전화할 일이 없는데 전화가 오니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수진이가 지금 실종돼서 찾고 있는 중이에요. 수진이 찾게 되면 다시 연락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수진이가 실종됐다니. 이 새벽에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서 실종됐다는 거야? 분명 어젯밤에 같이 잠들었는데 화장실 간다고 잠깐 눈 떠보니까 수진이가 없더라고요. 숙소 구석구석 뒤져도 안 보이길래 숙소 앞에 있는 해변가로 갔더니 수진이 외투랑 수진이 폰이 놓여 있어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해변가에서 사라졌다니. 수진이가 바다에 빠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해경까지 다 출동하긴 했는데 지금 여기가 풍랑주의보가 떨어져서 수색이 미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일단 집에서 제 연락 기다려주세요. 아시겠죠? 세상이 무너진다는 느낌이라는 게 눈앞이 캄캄해진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사이에 전화를 끊고 난 후 저는 해가 중천에 들 때까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시장 상인이 저를 집으로 옮겨주지 않았다면 저는 사이에 전화가 다시 올 때까지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수색했지만 결국 딸은 찾지 못했습니다. 해양경찰 말로는 바다에 휩쓸려 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사위는 제게 사건을 종결시키고 딸아이의 장례를 치르자고 하더군요. 장모님, 오늘부로 수진이 찾는 건 그만하고 사고사로 수사 종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애를 찾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수사를 종결시킨다는 거야? 바다에서 찾지 못하면 주변 산이나 근방으로 수색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 수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있잖아. 장모님, 경찰 내부에서 수진이 바다에서 익사한 걸로 사건 마무리 중이래요. 그리고 경찰도 이미 할 만큼 했어요. 장모님도 아시잖아요. 해경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쫓아와서 2주일 내내 수진이만 찾아다닌 거요. 종국객들 오시기 편하게 장모님 댁 근처로 수진이 장례식장 잡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평생 살면서 사이가 제게 그렇게 냉정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내 속도 몰라주는 사위가 너무 미웠지만 일단 저는 무작정 사위를 붙들고 애원했네요. 수진이가 제 발로 바다에 들어간 걸 본 사람도 없고 그렇다 할 증거도 없으니 일단 수진이를 좀 더 찾아보는 게 어떻겠어? 경찰에서 못한다고 하면 내가 혼자서라도 수진이 찾아볼게. 내가 한 번만 부탁할게, 응? 내 말 좀 들어주면 안 될까? 장모님, 그만하시라고요. 저도 힘들어요. 그리고 수진이 물건이 바다 근처에 있었던 것 자체가 수진이가 바다로 들어갔다는 증거라고요. 장모님도 수진이 물 좋아하고 수영 좋아해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거 아시잖아요. 장모님 마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경찰에서 사고사로 종결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모님은 이제 그만 수진이 보내줄 준비나 하세요.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죽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채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딸도 잃게 되니 제가 누굴 죽이는 팔짱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장례식 마지막 날 밤, 해가 뜨면 정말 딸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사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슬픔에 젖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건가 싶어 걱정이 돼서 저는 조심스레 빈소로 나가보았습니다. 사위를 위로해줄 요량이었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빈소에서 충격적인 대화 내용이 오가는 걸 듣고 말았습니다. 타이밍 좋게 자기 말로 저승길을 갈지 누가 알았겠어. 휴가 가기 전날엔 진짜 가기 싫었는데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싶다 진짜. 그러게 당신 와이프가 진짜 당신한테 복덩이다. 공짜로 공부도 시켜줘. 알아서 옆자리도 비워줘. 얼마나 고마워? 어떤 코트를 잡아서 이혼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이렇게 단박에 해결될 줄은 몰랐네. 걔가 복덩인지 아니면 내가 운이 더럽게 좋은 놈인지 모르겠다. 아님 둘 다인가? 사위는 어떤 낯선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남녀의 대화였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리고 손이 덜덜 떨렸지만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늦은 새벽 경찰들이 빈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사위를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 인간이 제 딸을 죽였어요. 땅년이랑 눈이 맞아서 제 딸을 바다에 밀어 죽인 거라고요. 얼른 저 인간부터 조사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경찰 선생님들. 제 말에 경찰들이 종료하기 시작했고 잔뜩 흥분해 있는 저를 진정시키며 천천히 상황 설명을 부탁했어요. 제 딸아이가 사위랑 휴가를 간다고 떠났는데 다음날 바다에 휩쓸려서 시체도 찾지 못하고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근데 저놈이 아까 여기서 어떤 여자랑 지발로 저승길 가줘서 고맙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제 딸 죽인 놈 저놈이에요. 저놈이 제 딸을 죽였어요. 제가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자 옆에 있던 사위가 달려와 경찰에게 말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분은 저희 장모님 되시는 분이신데 치매를 앓고 계세요. 아마 저희 장모님께서 딸을 잃은 슬픔에 그만 정신줄을 놓아버리신 것 같네요. 저희 장모님은 제가 모실 테니 그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내가 무슨 치매에 걸려 이 살인자놈아. 네가 내 딸 죽였지? 그치? 제가 사위를 붙잡고 노치를 앉자 사위는 갑자기 재킷 안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서는 저도 모르는 종이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위는 그 종이를 경찰들에게 펼쳐 보이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건 저희 장모님 치매 진단 확인서입니다. 장모님이 정신이 가끔 돌아오실 때 혹시 모르니 꼭 가지고 다니라고 저한테 주신 거거든요. 아, 그리고 저는 땡땡로펌 소속 변호사입니다. 그러니 제 말 믿고 이만 돌아가셔도 됩니다. 경찰들은 사위가 땡땡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하자 그제서야 안심이 된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머리 좋은 사위는 참 치밀했습니다. 언제 위조 치매 진단서를 만들어놨는지 저를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버렸죠. 나 혼자서는 사위를 이기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일단 장례식은 조용히 잘 마무리했어요. 여기서 더 했다가는 정말 미친년 소리 듣겠다 싶더군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사위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모님 충격받지 않게 하려고 했는데 모든 사실을 알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수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장모님. 그럼 수진이가 지 말로 바다에 들어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걔가 도대체 왜? 그건 저도 모르죠.
정말 새벽 수영을 하러 갔다가 바다에 휩쓸려 간 걸 수도 있고요. 수진이 죽은 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장모님. 가증스럽게 그저없는 사위는 그러면서 제게 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모님, 수진이가 그렇게 떠나서 많이 속상하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장모님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을 마련했어요. 이제 떡집은 그만하시고 거기서 편하게 쉬세요.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난 가지 않을 거야. 우리 수진이가 살아서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내가 가길 어딜 가? 저 공부시켜주시느라 고생하신 장모님 위해서 제가 어렵게 자리 잡은 요양원이에요. 수진이가 있는 바다도 보이는 곳이니까 저랑 같이 가요. 사위의 눈빛을 보니 따라가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저를 어디론가로 끌고 갈 것만 같아 일단은 사위를 순순히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대신 사위에게 부탁을 하나 했어요. 그래. 자네가 가자는 곳으로 순순히 갈게. 대신 수진이가 정말로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 수진이한테 편지는 쓰고 갈 수 있게 해줘. 사위는 제가 정말 미친 거라 생각했는지 안타까운 눈빛을 보내며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는 딸아이에게 사위를 따라가게 되었다고 내가 없다고 놀라지 말고 꼭 기다리라고 적어두었네요. 사위는 정말로 저를 사방에 바다밖에 없는 외딴 섬에 있는 요양원에 강제 입원시켜버렸어요. 여기 있으면 언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싶을 정도로 적막하고 쓸쓸한 곳이었습니다. 사위가 절 그곳에 버려두고 떠나간 후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딸이 저 바다에 빠져 죽은 거라면 저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네요. 그렇게 저는 하염없이 바다만 바라보며 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달이 흘렀을까요? 다시는 오지 않을 것 같은 사위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장모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자주 들렀어야 했는데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날 다시 찾아온 이유가 뭔가? 날 여기 버리고 간 게 아니었어?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에 제가 결혼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말인데 장모님이 제 결혼식에 오셔서 축사를 좀 해주실 수 있나 싶어서요. 저는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내가 죽자마자 결혼식을 올리고 장모인 날 요양원에 가져다 버린 놈이 제게 자신의 결혼 축사를 부탁하다니요. 이게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수진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제가 결혼식을 올리면 분명 사람들이 저한테 손가락질을 할 텐데. 전저 부모님인 장모님이 제 결혼식에 축사를 해주시면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덜하고 오히려 감동적인 결혼식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부탁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면 그냥 손가락질을 봐도 내가 미쳤다고 자네 결혼식 축사를 해주나? 그리고 자네가 나를 치매 걸린 노인네로 만들어서 자네 주변 사람들은 다 날 치매로 알고 있을 텐데 치매 걸린 사람이 축사를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치매는 내가 아니라 자네가 걸린 거 아니야? 어이가 없었던 저는 사위에게 비아냥대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미리 예상이라도 한 듯 제게 냉큼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장모님이 축사해 주시면 여기 나오셔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수진이가 죽고 남긴 재산의 반은 장모님이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테니까 축사 좀 해주세요. 사위의 제안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컸지만 일단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사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마 후 제 딸아이 결혼식에서도 입어보지 못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사위의 결혼식장에 입장했어요. 사위 말로는 제가 부모님이나 다름없는 존재인 걸 부각시켜야 되니 한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됐는데도 아는 체 한번 안 하는 사돈부부의 뒷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빠져나갈 타이밍을 보다 사회자의 신부 입장 멘트에 맞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때만큼은 사위가 절 쫓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네요. 저는 젖 먹던 힘으로 미친 듯이 달려 식장 입구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때 사회자의 신부 입장 멘트가 다시 한번 들렸고 누군가 저의 손을 낚아챘어요. 그 순간 저는 사위가 심어둔 사람이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차 싶어 고개를 든 순간 제 손을 잡은 사람이 죽은 제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제가 딸에게 무슨 일이냐 물으려 하자 딸이 작은 소리로 제게 말하더군요. 엄마, 그냥 나만 따라와. 딸은 제 손을 잡더니 사회자의 신부 입장 멘트에 맞춰 식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신부가 아닌 딸과 제가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저 멀리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던 사위는 귀신이라도 본 마냥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에 지저앉고 말았습니다. 저와 입장을 한 딸은 사회자의 마이크를 뺏어들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간 자신이 사라졌던 이유와 사위가 불륜을 저지른 만행들을 폭로하기 시작했어요. 딸의 폭로에 아수라장이었던 결혼식장에는 얼핏 욕설까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신부와 신부 측 부모는 도망간 지 오래됐고 하객들은 하나같이 사위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결혼식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내려온 제 딸은 저를 꼭 끌어안으며 연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엄마한테 말도 없이 사라져서 미안해.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아니야. 나는 네가 이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 나는 분명 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 딸은 왜 자신이 사라졌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사위와 휴가를 떠났던 딸은 첫날 밤 우연히 사위의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불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머리가 하얘지는 듯 했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직감을 느꼈다더군요. 그래서 사위와 상간녀에게 맞서려면 증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에 증거 수집을 위해 실종인 척 잠적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 사위를 미행하며 발뺌할 수 없는 불륜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에게 의뢰를 하느라 이렇게 절 걱정시킨 거라고요. 그날 동근이가 바람피는 줄 알았으면 엄마한테 말을 하고 같이 해결을 했어야지. 왜 죽은 사람 행세를 한 거야? 엄만 네가 진짜 죽은 줄 알고 나도 곧 너 따라 죽으려고 했단 말이야. 엄마 진짜 미안해. 근데 내가 알게 된 그날은 이미 늦은 때였어. 동근이 통화 내용을 듣고 동근이가 잠들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는데 흥신소를 통해서 엄마 치매 진단서를 미리 만들어놨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랑 친한 몇몇 동기 변호사들이 있는 단체 톡방에서 어떻게 하면 나랑 이혼할 수 있는지 작전까지 짜고 있는 걸 보게 됐어. 세상에,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혼하고 싶으면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면 되지. 도대체 왜 그렇게까지 했다니? 엄마랑 내가 자기 변호사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바람나서 이혼하면 지 체면이 구겨지니까 나를 불륜녀로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래서 일단 제일 걸리적거리는 엄마 먼저 치매로 만들어서 요양원으로 보내버리고 증거 조작으로 나를 불륜녀로 몰아붙여서 이혼하려고 했던 것 같아. 그걸 보고 나서 든 생각이 내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엄마랑 내가 동근이한테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싶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였어. 정말 미안해, 엄마. 저는 그런 식으로 제 속을 썩인 딸이 믿긴 했지만 그래도 무사하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무 생색이 없이 돌아와준 딸에게는 고맙다는 말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이혼 소송을 걸고 보니 사위는 로펌 회사에 들어가자마자 10살이나 어린 경리랑 눈이 맞아 바람이 난 거였더군요. 결말은 여러분도 예상하셨듯이 사위와 상간녀는 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고 상간녀는 회사를 그만둔 뒤 잠적을 했다고 해요.
이혼 소송이 끝난 후 사돈 부부가 찾아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특히 사돈 부부는 자기들은 정말 몰랐던 일이라며 자기 아들이 다시 갱생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렸어요. 제 눈에는 사위나 사돈 부부나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부에게 똥물을 퍼다 뿌리면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위는 그 대단한 로펌 회사에서 고란 듯이 잘리게 됐고 결혼식장 사건으로 인해 주변 지인들에겐 이미 소문이란 소문이 다 퍼져버려서 단칸방에서 틀어박힌 채 술에만 찌들어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네요. 그렇게 똑똑했던 놈이 한순간의 실수로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쳐버리고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고마운 사람을 제 손으로 내쳤으니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만 오면 그때 딸아이의 실종 사건과 요양원에 벌어진 사건, 그리고 사이의 결혼식까지 떠올라 참 많이 괴롭습니다. 제 사연을 아는 주변 사람들은 그만하면 잊을 때도 됐다고 하지만 저는 왜 이렇게 그때 그 일이 잊히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저 오늘은 이렇게 입 밖으로라도 털어보고 마음에 가볍게 해보고 싶어 얼굴도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털어놓아 보았습니다. 제 넋두리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하루는 마음 편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